오늘은 하는이랑 미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프리즈 키아프 가기 전에 이런 거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하나 종이랑 찍었는데 프리즈 키아프 때 눈먼 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조심해라라고 한 내용, 그리고 프리즈 키아프 기간 동안 서울에서 너무 좋은 전시들을 많이 하니까 그 전시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페어라고 하는 건 백화점이거든요. 프리즈만 해도 150개가 넘는 갤러리들이 와서 작가를 홍보하고 작품도 홍보하고 작품을 팔고 하는 어떤 종합 백화점 같은 그런 장터라고 보면 되는데, 페어랑 미술관이랑 또 갤러리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성격이. 페어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 게, 페어에 가서 전 세계 미술의 흐름도 알 수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갤러리가 유명하고 이런 갤러리가 좀 잘 되고 있고 정보들이나 이야기들을 페어장 가면 또 많은 컬렉터들이 한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있구나, 또 뜻하지 않게 자기가 몰랐지만 굉장히 자기 취향 저격인 그런 작가들 발견할 수 있고, 시야를 넓히고 미술 컬렉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가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페어가 너무 많긴 해요. 미술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페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페어 사업이잖아요. 이게 페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유 오피스 사업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큰 임대 전시장을 빌려가지고 쪼개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주는 형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큰 전시장을 1억 주고 빌렸다라고 하면 각 갤러리에게 쪼개가지고 이거를 파는 거예요.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파는 건데, 근데 너무 페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거기서 뭘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프리즈 아트 페어라고 하면 가장 큰 페어고 뭐 키아프가 그 다음일 거고 그 다음에 아트 부산일 텐데, 프리즈랑 키아프는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키아프랑 아트 부산도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고, 서울 베이스냐 부산 베이스냐에 따라 나는 격차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프리즈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술 초보 입장에서 이 시장에 접근해 나갈 수 있고, 시장뿐만 아니고 미술을 어떻게 즐기면 더 좋은지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목적이 있잖아요. 뭐 치유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의 안식, 뭐 치유, 정서적 평안, 이런 것들도 미술의 목적, 감상의 목적일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산 배분의 성격, 뭐 투자의 성격도 분명히 있고, 네트워킹의 목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적인 희열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적 희열을 느끼는 가장 큰 포인트는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 속에서 인문학적인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채널을 분리했거든. 지금 터보83의 문화생활이라는 채널 따로 만들었어. 내가 원래 미술하고 와인하고 맛집을 본 채널, 터보83의 채널에서 하다가 부동산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뭐 털수 신잡하고 너무 많은 컨텐츠들 분야가 섞여 있다 보니까 한 채널에서 너무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터보83의 문화생활이 지금 나옵니다. 어저께 첫 영상을 올렸어요. 와인, 미술, 맛집, 테이스트에 관련된 거잖아. 미술은 눈, 시각으로 보는 테이스트일 거고, 와인이나 맛집은 이제 후각이랑 미각으로 느낄 수 있는 테이스트인 건데, 이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려고 채널 따로 팠습니다. 자기의 취향을 확립해 나가는 게 컬렉팅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내 취향은 이래라고 해서 못 박아놓고 컬렉팅을 하면 전 거의 실패한다라고 봐요. 너가 지난번 언급했던 그 동물원이 돼갈 수 있는 동물원, 식물원이지. 그렇지. 그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귀엽고 깜찍하고 하는 면이 많으니까. 그림을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전시를 많이 다녀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 있는 갤러리스트나 뭐 이런 직원분들한테 가격도 물어보고, 내가 보는 눈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하면 첫걸음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첫걸음이 되지가 않으면 그림을 컬렉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술 컬렉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술 컬렉팅이라는 관점이 있고, 컬렉팅은 실제로 돈이 투입이 되고 자산 얼로케이션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품을 제일 밸류를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고, 그런 분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생각 안 할 수가 맞아. 없죠. 진짜로 뭐 자산이 몇 조씩 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고, 다음 섹터로 보면 미술을 즐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컬렉팅도 미술을 즐기는 거고, 어떤 전시를 보러 다니고 작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미학을 공부하고 미술사를 공부하고 작가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뭐 파티도 하고 네트워킹하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건데, 미술 네트워크라는 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혼자서 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거죠. 맞아.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얼마나 깊게 하느냐, 얼마나 딥다이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고 하는데, 미술을 즐기는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내가 미술사나 미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그냥 전시를 보고 그 작가의 작품 세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미술사와 미학을 깊게 공부한 다음에 딥다이브를 해서 깊게 공부하고 이 매트릭스가 생기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9세기 중반부터 뭐 오늘날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미술사가 형성되어 왔는지
있는지를 매트릭스를 딱 짜고 그 짠 거 안에서 이 작가는 여기에 속하는 것 같고 이 작가는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이 작가는 이런 걸 믹스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면 굉장히 재밌게 또 전시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작가는 이 맥락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모던 아트라고 부르고 모던에서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하는 그 흐름들이 대략 한 200년 됐어요. 한 180년에서 한 190년 정도 됐는데 보통 우리가 19세기 중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때가 사진기가 보급이 돼 튜브 물감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인상주의가 나올 수 있었죠. 사진기가 보급이 되면서 정확하게 따라 그리는 건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추상으로 나아갔고 추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로 딱 쪼개지게 되잖아요. 미술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폭발적인 프리즘이 있었고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 완전 추상으로 가는 작가들도 있고 반구상으로 가는 작가들도 있고 허무주의, 회화의 종말로 가는 작가들도 있었고 표현주의적인 흐름으로 가는 작가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미술사가 어려워지거든요. 너무나 다양하고 공부할 게 많아져가지고 그걸 다 공부를 어느 정도 깊게 한 다음에 전시를 보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그리고 이제 보통 컬렉팅에 관심을 갖는 나이가 되면 우리의 어떤 머리와 이런 게 굳는 나이가 되고 시간도 뭐 시간도 제한적이고. 없는데 언제 그 책 다 찾아봐서 읽겠습니까? 그런 컬렉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고 그리고 갤러리스트 중에서도 그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경 지식이 깊게까지는 형성이 안 돼 있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전시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어떻게 미술하고 친해지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초보 입장에서 이렇게 재밌는지 너는 어떻게 미술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거를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란 건 결국 작품을 내가 구매를 해서 그 속에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처음에는 집에 걸어두고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림을 알면 알수록 전시를 가서 실제로 그림을 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내가 어디를 가기로 했었으면은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갤러리를 찾아. 만약에 뭐 삼청동에 오늘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다. 지금 뭐 전시하고 이렇게 찾는 거야? 뭐 내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유명한 데를 찾아. 압구정 가도 그건 부산공 많지. 앞에 또 있고 그렇지. 하잖아.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보고 오는 거고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맞다 여기 뭐 가는 길에 갤러리 하나 있는데 보는데 뭐 15분도 안 걸리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러면 사람도 없을 때 가가지고 조용히 보고 오고 이 그림은 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고. 뭐 어디는 호당 얼마라고 알려준 것도 있을 테고 작품이 얼마인지 물어볼 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화된 것 같아. 생활화됐다. 뭐 옛날에는 그림을 사는 게 되게 급했거든. 이 그림 꼭 사고 싶어 막. 지금은 솔직히 그런 욕심보다는 내가 어차피 이 생활을 오랫동안 할 것 같은데 넓게 보고 전시 위주로 계속 보고 주변에서 얻는 전시 자료들, 뭐 해외 자료들 뭐 보면서 계속 눈으로 익히고 프리즈가 앞에 다가왔지만 난 사실 그렇게 급하진 않아. 꼭 그림을 사야 될 이유는 없거든. 좋은 그림 있으면 사겠지만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전시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어. 그 되게 중요한 말인데 생활화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전시를 보고 미술을 즐기는 게 그냥 생활이 된 거잖아요. 어디에 가면 일부러 찾아보고 근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단 말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는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래도 나름 주요한 갤러리들은 다 청담 아니면 도산 아니면 한남동 아니면 삼청에 있어요. 특히 강남은 우리가 나갈 일이 많으니까 식사를 6시에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5시에 가서 전시 보고 가고 30분만 일찍 나오면 돼. 그렇죠. 30분만 일찍 나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화했다는 게 와닿는 게 미술을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컬렉팅을 하고 좋은 작품을 사고 그 좋은 작품을 삼으로써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인정도 받고 자산의 얼로케이션 가치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그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죠.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 가서 많이 느낀 게 미국 여행이죠. 작년에도 프랑스 가가지고 9박 10일 갔다 왔는데 미술관에 11군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1.2개 정도로 간 거죠. 뽕피드, 오르쉐, 뭐 루브르 하루 종일 걸리는 곳인데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이제 그 흐름들을 좀 연결해 봤고 예를 들어 루브르를 가게 되면 고대 미술부터 르네상스를 거쳐서 어떻게 이게 모던까지 가게 되는지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루브르는 모던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 오르쉐를 가야 돼요. 루브르를 돌고 나면 모던 바로 직전이 끝나. 우리가 모던 아트라고 부르는 곳을 보려면 오르쉐를 가야 돼. 19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모던 아트를 향해 나아갔던 구스타브 크루베 작가들 보이고 이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아직도 그 시기에 고전주의를 그렸던 작가들의 작품이 같이 전시가 돼 있어요. 19세기 중후반까지 작가들을 쫙 보면 이미 20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미술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고전주의를 그리는 작가들이 거의 없어져요. 그건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신화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이제 올드 패션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상주의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승리하기 이전의 미술은 고전 예술을 여전히 고집했던 많은 화가들이 있었고 이들과 대립했던 더 진보적인 작가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컨템포러리 아트에서도 내가 사과를 정말 극사실적으로 잘 그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미대생들 포트폴리오 그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사과를 그리는 데 있어서 뭐 새로운 형식을 넣는다든가 새로운 질감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이 작품에 의미가 있는 거지. 장식적인 요소, 인테리어 요소로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초보자에서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감히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잘 그리는 거, 단순히
어떤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예술은 이제 올드 패션해진 거죠. 정확하게 재현을 하면서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썼고 형식을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예술이고 정말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내가 너무 이게 길게 설명했는데 좋은 게 뭐였냐? 여행을 하는 내내 미술을 시작한 다음에 여행을 한 것과 미술을 하기 전에 여행을 한 게 완전 달라졌다는 거야. 이번에도 LA를 갔다 왔을 때 4일 있었는데 만약에 나랑 와이프가 미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컬렉팅을 시작하지 않았고 미술관 가는 걸 진짜 좋아하지 않았으면 4일 동안 너무 지루했을 것 같은 거야. 그때 해머 미술관, 뭐 게티 센터 등등을 다니면서 LA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거든. 근데 미술관만 다녀도 4일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갤러리 다니고 미술관 다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세계 각지에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좋은 미술관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가장 큰 미술관이라고 하면 국민현대미술관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컨템이랑 모던 쪽에서는 한국이 조금 다른 미술 선진국들보다는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작품, 미술사의 굵직한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한국에 거의 없어요. 해외 나가서 우리가 좀 볼 수 없었던 교과서에 나오는 미술사의 큰 흐름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생활화가 되면 굉장히 여행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죠. 단순히 작품 사고 당연히 좋죠. 뭐 집에 조각 작품도 놓고 걸고 여기는 안방인데 지금 와이프랑 애기가 마루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안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서재에서 촬영하려고 하다가 서재가 좀 좁아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고 감상도 하고 사람들 오면 좀 자랑도 좀 하고 미술관 다니고 갤러리 다니면서 그걸 생활화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꼭 컬렉팅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나보다 훨씬 더 전시를 자주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꼭 그림을 사는 데 집착하지는 않거든. 그냥 그림 자체를 보러 다니고 자기가 보는 흐름에 대해서도 뭐 느끼고 즐기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닌다기보다는 정말 편하게 다니는 거야, 갤러리는. 그리고 무료잖아. 제 주변에 이제 초보자 분들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래, 전시 보고 다 좋아. 나도 많이 다녔는데 작품은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 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자면 1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그 토어83이 아트 컬렉팅 비밀 노트 뭐 그 책에도 내가 이제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어쨌든 작품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마켓에 접근, 미술 시장에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미술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과 전시 자체를 즐기는 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다르지.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주변에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 나의 선택을 바로바로 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즉각적으로 겪지 말고 그래도 체크를 계속 해가면서 나도 너한테 이런 그림 어때? 뭐 물어보잖아. 서로 물어보고 서로 답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사실 나는 자기의 안목과 감을 믿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보자로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켓에 접근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그리고 미술계라고 하는 미술씬 안에서 각종 딜러, 어드바이저, 갤러리스트 등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토론하고 했던 그 공력들이 쌓이면서 감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자기 안목을 믿고 투자하라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 책을 쓰시는 분들은 컬렉팅을 보통 안 해본 분들이야. 왜? 내가 컬렉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컬렉팅 뭐 한두 점 하고 두세 점 사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 루벨 부분이 무슨 부분이 와. 그치. 부부들이 보통 컬렉션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컬렉터가 된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루벨 부부는 뉴욕에 살았어. 뉴욕의 미술씬이 유럽의 씬보다 커지는 시기에 살았단 말이야. 유럽 미술이 원래는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가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장미셸 바스키아 같은 작품이나 키스 에링 뭐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고 그 씬에 있다 보면 되게 오고 가는 얘기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환경 자체가. 그렇게 꾸준히 컬렉팅을 해 나가다가 이제 명성도 쌓고 이런 일 꼭 빼먹더라고. 부동산 투자로도 돈을 많이 맞아, 벌었었고 마이애미 아트바젤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도 했었고 아트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했던 부동산들의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낸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쏙 빼먹고 마치 열정과 나의 감만 있으면 맞아. 안목만 있으면 수 세계적인 있다. 컬렉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똑같아요. 열정과 열이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정주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시대니까 가능했던 거죠. 자기의 감만 믿고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보자의 감이라고 하는 거, 초보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결국 변해요. 왜냐면 어떤 작품이 좋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 좋아 보이는 맞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와인도 그렇잖아. 우리는 와인을 오래 먹었잖아. 와인도 처음에 초보자 할 때는 막 케이머스 같은 맞아. 거 막 달달하고 그렇지. 달짝지근하고 초코 향 나고 입에서 꽉 차고 막 알코올 도수 높고 막 그러니까 맛있다 맞아. 먹었는데 와인을 오랫동안 먹고 좋은 거를 많이 먹다 보면 이 섬세하고 산미가 있고 이런 걸 좋아하게 맞아. 되어져요.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 아니냐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취향이 다양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보자 분들 중에서 내 지인들 중에서 다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공룡이 있어야 맞죠. 되는데 먼저 취향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쪽 씬에 대해서 닫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이쪽 씬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술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뭐 하와이 가서 낚시를 할 수도 있고 LA 앞바다 가서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뉴질랜드 가서 낚시를 할 수도 있는데 한 대륙 자체를 내가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깊게 들여다보고 마켓에서 일단 인기가 있어 왜 인기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마켓이 전부는 아니에요. 미술관 전시를 되게 잘하는 작가들, 미술관에서 인정받는 작가, 기관에서 인정받는 작가들이죠. 왜 이 작가가 지금 인정을 받을까? 그리고 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대표 작가로 선정이 됐고 왜 우리나라 미술관에서 이 작가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왜 빅갤러리에서 이 작가를 픽업을 했고 물론 거기서 픽업하고 기관에서 인정받는다고 마켓이 꼭 좋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생각들 계속 하면서 마켓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 이게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흐름들은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취향이라는 게 결국에는 편견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서 네. 오히려 지금 되게 순수할 때 역으로 추적해가면서 이런 작가들은 왜 떴는가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컬렉터 중에 이완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치, 다 좋아하지. 근데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뚜렷하게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완 좋아하는 거지. 그 이완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이완의 다이얼로그 그림에서 점의 의미가 뭔지도 맞아. 모르고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얼마 전에 누가 이완에 관련된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점이 우주를 담고 있어 뭐 우주와 뭐 삼라 만상을 담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는 거야. 이게 가장 문제야. 미술을 접근할 때 작가의 작품이 뭐 우주를 담고 있고 삼라 만상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봐요. 점성술적인 마인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가는 신비롭고 작가는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계에 살지만 작가들은 4차원의 세계에 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우라적 지각을 갖다 막 씌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점을 찍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들이 있었어. 특히 이유하는 현상학, 메를로 뽕띠의 철학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근대 철학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작품 자체가 서구 근대 철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서구 근대 철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 그거를 막 그럴듯하게 써놨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댓글들이 와 정말 그래서 좋군요. 아까 전에 공부 얘기를 좀 했지만 근데 그 사람 갤러리스트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초보자 때 전시를 가면 이런 점이 되게 헷갈려. 왜냐하면 전시 비평문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무식해서 모른다고 생각해. 그때는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모르는구나. 뭔가 모르는 거 같아. 근데 거기다가 나의 무식함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를 못하고 그 궁금증을 집에 와서 풀고 싶어서 찾아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블로그 글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 뭐 기사거리를 봐도 똑같은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고 결국 해결 못한 채 끝난 경우가 많지. 나는 전시 비평문을 썼는데 뭐 미술사를 아예 모르지 않고 그리고 미술에 관심이 아예 없지 않은 그래도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한글을 잘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이해를 완전히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비평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실제 그 전시 비평문을 읽어보면 많은 비평문들이 비문이야. 문장들이 말이 안 돼. 주어가 3개씩 들어가 있고 아니면 막 서술어도 이상한 데 들어가 있고 갤러리 오너는 이거를 보고 뭐라 안 하나? 어떻게 이 비평을 이따위로 쓰는데 이거를 용인해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미술계가 좀 유독 심해요. 해외에 있는 그 갤러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해외도 똑같아. 문화인 것 같아.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컬렉터들도 그렇고 자기가 무슨 뜻이에요? 잘 안 물어봐. 왜? 물어보는 순간 내가 뭔가 모르는 것 같은 맞아. 그 없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작가의 작품 세계라는 게 이제 꿈보다 해몽이잖아요. 그래서 비평가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작가는 의도하지 않고 그렸지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미술사의 긴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담론을 열어줄 것 같다라고 쓰는 게 비평가의 역할은 맞아. 이거를 꼭 꿈보다 해몽이지 않냐, 미술 다 사기 아니냐, 그거를 작가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물론 작가가 다 알고 계산하고 하면 좋겠지만 작가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닿는 문구 중에 하나가 한 작가가 미술사에 남는 거는 작가뿐만 아니라 컬렉터와 비평가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컬렉터들이 그 작가를 밀어주고 작품들을 좋은 데 갈 수 있게끔 많이 힘을 써주고 컬렉터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 작가를 미술사에 위치시키는 거거든요. 피카소
피카소도 그랬어. 피카소는 본인 자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머리도 굉장히 좋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지만 피카소의 큐비즘이라고 하는 게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알프레드 바 있어.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메인 작으로 걸어놓고 전시 기획을 했거든. 그 사람이 그 전시 기획을 함으로써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그 우리나라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전시가 이즘을 만든다. 이즘이 무슨 오리엔탈 리즘, 무슨 리즘, 어떤 사조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즘이라고 하는 게. 전시가 이즘을 만든다라는 그 책이 있어. 초보자분들도 자기가 전시를 보고 그 비평문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거기 앞에 있는 큐레이터나 갤러리 오너나 갤러리스트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전시 이야기, 전시의 생활화 이런 얘기 좀 해봤는데 미술을 하면서 좀 삶이 더 이렇게 뭔가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일단 그림 자체를 집에 걸면서 느껴지는 치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서 느낌들이 있거든. 이 그림이 잘 되길 바라는 어떤 그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시를 찾아보는 어떤 재미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 뭐 난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설레이더라고.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 놀란 감독이 이번 작품 어떻게 만들었을까. 놀란 감독의 내가 빅팬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놀란 감독이 만든 모든 분위기가 작품을 있잖아. 굉장히 그 재밌게 봤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기 직전에 굉장히 떨리잖아요. 좋은 예다. 그 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전시가 그럴 수는 없죠. 모든 영화가 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듯이 어떤 영화는 완전 킬링타임용이고 어떤 영화는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어떤 영화는 막상 봤는데 실망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기다리고 좋아했던 작가의 신작 전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작가의 전시는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별로예요. 그런 것들이 영화를 보는 거랑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 갤러리를 자주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잖아요. 왜? 갤러리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랬어. 내가 처음에 컬렉팅의 키읔자도 몰랐을 때 삼청동에 갤러리를 한번 돌아보자 했을 때 와이프가 그때 구두에 입고 온 거야. 원래 구두 우리 잘 안 신고 다니거든. 먼저 차려입고 온 거야. 내가 아니, 굳이 왜 이러고 왔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가 편한 장소가 아니에요. 가면 뭔가 불편하고 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전시를 오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누구나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편하게 짬나는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작품 보고 전시 설명을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고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갤러리가 뭔가 엄숙해야 되고 차려입어야 되고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처음에 미술을 시작해야지 미술 좀 관심을 가져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까지는 벽이 높아서 내가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서울에 어떤 지역에 가도 갤러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정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어요. 나와서. 네,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내가 관심을 갖는 어떤 분야를 한 단계 더 늘려나간다.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미술은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편하게, 이지하게. 또 추가하게 하면은 대작들 오늘도 우리 서울옥션 가서 푸사마를 보고 왔지만 이런 그림들은 꼭 가서 봤으면 좋겠어. 실물로. 직접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프리즈 같은 경우도 나도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 보기 힘든 그림들은 꼭 보고 가라. 와인도 그렇지만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사실은 좀 눈에 트이는 것 같아. 맞아요. 좋은 와인을 먹어봐야 왜 이런 와인들이 거칠고 왜 맞지. 이렇게 왜 인기가 잘 있는지. 만들지 못한 와인인지를 눈에 보이듯이 그림도 좋은 거를 많이 보다 보면 이 그림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네. 요거는 좀 너무 따라 그린 것 같네. 요건 너무 유행에 편승한 것 같네. 이런 느낌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비싼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싸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그림들 이런 이미 거 알려진 대작들 그런 좋잖아. 것들도 보고 이머징 아티스트 그림도 보고 신진 작가 그림도 보고 같이 보다 보면 왜 신진이 신진이고 왜 대가가 대가인지가 좀 맞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미술을 이 한 콘텐츠 안에서 미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과 어떤 재미 그리고 미술 라이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이제 미술을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생활을 하셔라. 네.